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헌법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헌법의 개념과 분류, 헌법의 법원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혹시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혼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헌법은 존재 형식에 따라서 통일적인 헌법 집전으로 헌법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국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또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통일적인 그런 성문의 헌법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기본권에 관한 그런 법률을 두고 있지만 통일적인 영국 헌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 또는 영국과 같은 나라를 불문헌법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문헌법은 지난 시간에 봤던 헌법의 법원에서 관습헌법과는 약간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습헌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 기간 관행으로서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법적인 확신을 얻어서 헌법전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불문헌법 국가에서는 헌법의 법원으로서는 법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법원의 그런 판례 외에도 그런 성문의 그런 재정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습헌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관습헌법도 불문헌법 국가에서는 당연히 헌법의 법원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성문헌법이라고 하는 성문헌법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사실은 통일적인 헌법전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그런 봉건적인 통치 체제를 탈피하고 새로운 그런 정치 이념을 들고 나오면서 성문의 헌법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시 조선왕조라든가 일제의 그런 강압적인 통치에서 탈피해서 민주국가로서의 그런 국민주권이라는 이념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정당성의 그런 표시로서 성문헌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것을 경국대전까지 이시 조선왕조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헌법상의 그런 관습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봉건제적인 통치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이념을 표방하면서 성문의 헌법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관습헌법을 또 비판하는 많은 이유가 프랑스에서 드골 대통령 시절에 정상적인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위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관습헌법론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국민들과 학자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설득력을 논증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관습헌법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법원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유념해 두십시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또한 많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번 2차례에 걸쳐서는 지금 간통죄에 대해서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는 논지를 개진했지만 10월 30일 날 내렸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제4차 간통죄 결정에 따르면 5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간통죄가 위헌 무효가 되려면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야 되지 그 위헌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즉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간통죄는 결과적으로 존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하기에 지금 간통죄는 1명의 재판관이 위헌이었다가 5명으로 늘어가면서 다음에는 간통죄가 지금 폐지되는 과정을 겪고 있지는 않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관측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헌법의 개념은 헌법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특성도 있고 또한 그 규범적인 특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헌법은 일정한 시대에 그 역사적인 그런 일정한 역사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 정치적인 세력들 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런 사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헌법은 헌법 스스로가 그 규율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으로서 정치 현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또한 국민의 가치적인 공감대를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헌법의 규범적인 특성을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헌법의 특성을 그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아보고 아마 이번 강의까지 이루어진다면은 그 헌법 총론에서 좀 개론적인 설명은 끝날 수 있을 듯합니다. 헌법의 그런 그 특성 중에서 그런 사실적인 특성 중에서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헌법은 이 정치적인 그런 세력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인 그런 제 집단 간의 그런 타협과 그런 싸움을 거쳐서 만들어진 규범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만약에 왕의 절대 군주 루이 16세의 권한이 강했다면은 입헌군주제 헌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신흥 시민 그 시민 계급의 혁명을 누를 그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오히려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가의 권력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은 반역죄로 처형당했겠죠. 그러나 그 뒤에 그 보지만은 그 루이 16세는 1793년에 그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말죠. 바로 그 전에 만들어졌던 1791년의 헌법은 신흥 시민 계급과 그 다음에 귀족 계층과 왕의 그런 세력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본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고 집행권만 위임을 하고 귀족과 신흥 시민 계층은 그 입법권을 나누어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4신분 계층인 노동자 농민에게는 사실상 거의 모든 권한을 대부분의 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 나갔던 것이죠. 그것이 19세기 전체를 거치면서 노동자 농민들의 참정권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이 늘어나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국민 주권을 표방하는 민주국가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을 제정했을 때 미국이 산발도선 이남에 진군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공산주의 세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면은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면은 우리 헌법은 공산주의 헌법이 됐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이라든가 미국의 영향이라든가 또한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이해라든가 또 이를 모을 수 있는 집약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오피니언스 리더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합작물 속에서 우리의 그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헌법의 그런 특성 중에 하나는 헌법이 만들어진 그 역사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세력 관계를 고려해서 헌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헌법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그 헌법은 한 국가가 당연히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면서 한 국가가 나아가야 될 이념과 가치 질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그러한 국민주권이라는 이념을 담고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1960년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존엄 규정이 헌법에 도입이 되고 이 인간의 존엄 규정이 기본권의 이념이다라는 것이 오늘날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도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이념 자체를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행 체계에서는 바꿀 수는 없지만은 구체적인 그런 새로운 이념도 부분적으로는 도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헌법의 이런 사실적인 특성 외에 헌법의 특성에서는 역시 그 헌법은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의 규범이기 때문에 규범적인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법이 일반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그 일반 법률과 똑같은 규범이지만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그런 특성 외에도 일반 법률과는 다른 그런 그 특이한 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규범성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 가지 간략하게 헌법의 특성 중에서 그 최고 규범성을 비롯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헌법은 최고 규범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것은 헌법전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헌법은 예를 들어서 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든지, 즉 여기서는 국가기관이 바로 수단이라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또는 이 위헌법률 심판과 같이 헌법에 저촉이 되는 법률은 바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조항 등에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헌법이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그 최고법 규정을 명시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의 이런 대한민국 법 질서에서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거에서는 전혀 이론의 여지는 없죠. 헌법에 간접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헌법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헌법은 최고 규범이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최후의 규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운전을 했다. 그럼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은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범칙금이 부과될 때 그 근거가 되는 조항들, 그래서 0.1 이상이면은 면허가 취소되고 0.05 이상이면은 면허가 정지되고 범칙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그 상위 규범인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 상세한 내용들은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지방세를 낸다든가 그러면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시행령 이런 규범들이, 하위 규범들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더 피부에 와닿는 규범들이죠. 이런 하위 규범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든가 또는 헌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든가 할 때는 헌법 소원이라든가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이런 하위 규범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이런 하위 규범은 헌법 규범에 저촉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헌법 규범은 최고 규범이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최후의 규범입니다. 그만큼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헌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듯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규범을 만들거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이 헌법의 최고규범성이라는 특징 중에서는 이 국가기관이 헌법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이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헌법이 침해될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유지시키려면은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을 왜 수호하느냐? 왜냐하면 헌법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헌법 규범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즉 자기 목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을 배우고 헌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헌법이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규범입니다. 따라서 모든 하위 규범도 이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헌법 규범에 저촉이 되면 위헌무효이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법학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게 바로 목적이죠. 그래서 헌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국민의 의지야말로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헌법은 이는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제 분명히 밝힌 바 있지만요. 또한 헌법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헌법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인 투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성이 강하다는 것이 헌법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한다든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무총리를 임명한다든가, 또는 감사원장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감사원장직을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최종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헌법에 있습니다. 과연 또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을 할 때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변호사나 또는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나 또는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는 것인지, 하위규범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헌법도 그렇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그런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수단이 바로 국가기관이고, 그런 국가기관, 국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됐거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민주적인 정당성이 인정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특성이 강한 게 사실이죠. 이 헌법의 그런 정치규범적인 특성은 이미 헌법 탄생부터, 헌법의 그런 제정부터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정치 과정도 상당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런 국가기관 상호 간의 그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사안을 상세하게 규율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런 정치 현실과 미래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발전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 헌법의 규범은 개방적이고 추상적이고 미완성적인 게 특징입니다. 헌법의 규범은 개방적이고 미완성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거, 이런 특징이 바로 정치규범성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헌법 제정 당시 또는 헌법을 개정했을 당시와는 다른 그런 정치적인 변동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헌법 제정이나 개정 당시에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만 헌법에서 담고 있고, 나머지 그런 뼈대 이외의 그런 상세한 그런
벽을 어떤 식으로 칠을 해야 될지, 어떠한 장식을 둘 것인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위 규범에 맡기고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그 정부 조직에서 과연 부처를 몇 개로 할지, 경제부총리를 둘지 둬야 되는 것인지, 부총리 제도를, 또는 청은 몇 개로 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청으로서 그런 방위산업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 이거는 헌법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행정각부의 조직이라든가 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한다라고 해서 단지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라는 식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상세한 규정은 하위 법률에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규범은 그 자체가 유동적이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을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흠결이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일반 법률에서 흠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완벽하게 법규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만든 것을 우리는 흠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장래 정치적인 발전 과정에 따라서 입법자가 그러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려고 의도적인 그런 흠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헌법은 골격 규범이고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규범으로서 흠결을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최고 규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흠결이 없는 완결된 체계를 가지거나 완성된 성문의 법전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법은 뼈대만 골격만 규정을 해놓고 그 상세한 내용은 하위 규범에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의 이런 정치 규범성 외에 또 하나의 그런 그 특성 중에 하나의 조직 규범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법적인 기본 질서를 뜻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기관의 설치와 조직과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 그리고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력에 대한 통제라든가 하는 것을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담고 있죠. 이 헌법에서 담고 있는 이런 그 최고 국가기관은 대표적인 예로서 국회와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적인 그런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그런 행정각부라든가 지방행정조직과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 그리고 국가기관 상호 간의 그런 통제, 권력 통제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헌법에 규정된 그런 그 국가기관에 관한 내용들이 이 국가의 조직의 그런 토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은 최고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하게 권력을 부여하고 의무를 지우는 그런 가장 근본 규범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런 조직 규범적인 특성 외에 헌법은 예를 들어서 모든 그 전체 국민들의 전체 생활 영역을 규율하기 때문에 생활 규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형법과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그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조세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물게끔 하고 일정한 상환 규범적인 특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적 잔치 원칙이 허용되는 한에는 사인 상호 간에는 자유롭게 민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이런 모든 하위 규범을 포함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상호 간의 그런 관계를 규율하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생활 규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서 국민들이 헌법을 또 수호해야 될 그런 그 논거 중에 하나가 그 헌법은
하위규범과는 달리 그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단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결정을 내려서 파면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물러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를 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국민의 그 의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무효라고 결정을 한 법률을 국회가 그대로 다시 만들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다시 헌법심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느냐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법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 상관없이 행정법에 의해서 교도소에 끌고 가죠. 또 민사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이런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요. 결국 최종적인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최종적인 보루는 바로 여러분들 국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의 그런 자기보장 규범성, 생활 규범성, 조직 규범성, 정치 규범성 이런 것들이 그리고 최고 규범성이 헌법의 주요한 특징이라면 헌법의 기능은 이 헌법의 그 특성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긴 장황스러운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당연히 그런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기본권 규정을 두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을 한다든가 국민 통합의 기능을 한다든가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기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헌법의 기능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으로 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국가 창설 기능 또는 국가 구성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선후 관계를 따져본다면은 국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헌법이 있었죠. 물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우리의 현행 헌법과 같은 헌법은 없었지만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시대의 통치에 관한 기본법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도 그런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본법이 넓고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지만 지금 현재의 그런 입헌주의적인 의미의 헌법, 현대 사회국가적인 헌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한반도에 항상 국가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봉건제적인 국가 또는 그런 근대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국가와 헌법이 동시에 진행된 그런 특이한 예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면서 헌법을 만들었죠. 그러나 서구 여러 나라를 본다면은 봉건제적인 왕조 국가에서 존속돼 나오다가 그다음에 근대 입헌주의적인 의미의 헌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따지면은 국가가 존재하고 헌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역의 거꾸로의 논리도 성립하는데 헌법이 존재함으로써 국가가 또한 존재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1948년 헌법을 제정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기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사회국가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헌법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체계가 다 민주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은 국민주권을 표방하면서 민주주의 법치국가 원리를 규정하고 있었고, 이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이룩하라는 그런 명령
당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이 흐르면서 사실은 지금과 같이 기본권이 보장되고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탄핵할 정도로 이렇게 국가기관의 그런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이러한 헌법을 가지기까지 반세기가 흘러간 것입니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사회나 국가가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끊임없이 그런 헌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실현시키려고 하면서 점차 독재적 또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민주정권이 등장을 하고, 그런 민주적인 정권의 담당자가 민주적으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탄핵까지 할 정도로 헌법의 그런 규범적인 그런 기능이 강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가는 헌법 이전에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은 이렇게 국가에 대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바로 국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법의 국가 창설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헌법은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정치규범성이라고 했지만, 정치적인 분쟁이 있다면은 그런 정치 과정에 일정하게 규칙을 제시하여서 정치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끊임없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라든가 또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명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었지만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제외해놓고 여당 국회의원만, 비록 정적수를 채웠다 하더라도 여당 국회의원만 모아놓고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적수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여당 국회의원들만 몰래 모여서 날치기 통과하는 이런 정치적인 관행은 없어졌습니다. 정치규범인 그 헌법을 해석하면서 제반 정치적인 세력 사이의 그런 다툼을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또한 대통령이 설사 선거에서 특정 야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선거에 관여하고자 하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을 갖는데, 소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이런 대의기관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을 담당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해서 특정 후보를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결정이 내려지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함부로 그런 선거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정치적인 그런 정의와 정치적인 과정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권력 수권 규범성에서도 보지만 국가기관의 권한을 구성하고 국가기관의 그런 권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통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내림으로써 파면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룬 국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런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에 대한 권력 통제의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법관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